이 사진은 일본의 전함 공고를 1931년에 찍은 것입니다. 처음엔 전함이 아닌 순양 전함으로 1911년에 착공해서 1913년에 취역했고, 취역 후 2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지금 이 모습은 한 번의 개장을 거친 후입니다. 공고는 1900년대 초반 일본 해군의 야심작으로 이후 태평양 전쟁에도 참가하는데, 이 함의 건조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 이후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진행하면서 급속히 군비를 증강시킵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 기술로 여러 무기와 함정, 군사 설비 등을 만들 수 없어서 이들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에서 무기를 구입하던 당시 대표적인 회사가 독일의 지멘스였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1차 대전 이전이어서 당시 독일은 독일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지멘스사가 요코하마에 지사를 두고 있었던 모양인데, 지멘스 요코하마 지사의 지배인이 일본인 요시다 슈키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다의 조카딸이 당시 일본 해군 함정 본부의 조선 중감이었던 스즈키 슈지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멘스 요코하마 지사는 일본 해군과 연결되었고, 경쟁사들보다 입찰에 관련된 정보를 먼저 얻을 수 있어서 일본 해군 통신, 전기 장비 등을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했다고 합니다. 지멘스는 그 대가로 일본 해군 장교들에게 금품을 상납했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관행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일본 해군이 런던의 은행에 영국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때 일본 해군과 지멘스의 유착 관계로 피해를 본 경쟁업체는 대표적으로 영국의 비커스와 암스트롱 윗워스로, 비커스는 쓰시마 해전 당시 일본 기함이었던 미카사를 건조했고, 암스트롱 윗워스도 1882년부터 1905년까지 일본 해군 함정 12척을 건조한 바 있는 회사였습니다. 때는 1913년이었고 당시 지멘스 도쿄지사에 칼 리터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멘스가 일본 측에 뇌물을 써서 계약을 따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이런 뇌물에 관한 서류들을 챙겨서 지멘스 도쿄 지점장 앞으로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 협박 편지의 내용은 자기에게 돈 25,000엔을 주지 않으면 불법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멘스 도쿄 지점장은 이 협박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지멘스는 일본 노동자 1인당 한 달에 59엔을 급료로 지불했다고 하니까 리터가 요구한 돈이 상당히 큰 돈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리터는 협박이 거절되자 이 서류들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사람은 로이터 통신 도쿄 특파원 앤드류 풀리였습니다. 리터가 서류들을 얼마에 팔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곧 독일로 귀국해버렸습니다. 이후 풀리 기자는 지멘스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며 1913년 11월 27일에 지멘스가 서류들을 5만엔에 풀리로부터 구입했고, 요코하마에 있던 독일 영사관에서 지멘스 측이 서류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앤드루 풀리가 처음에 얼마의 서류를 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지멘스는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에도 뇌물을 뿌렸는데, 육군 전신소 하나를 건설하는데 15,000엔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뇌물 관련 서류가 사라지면서 비밀이 숨겨지고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여기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독일 제국의 첩보기관이 이런 일들을 전부 파악하고 있었고, 칼 리터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독일에 들어오자마자 체포되었습니다. 칼 리터는 공갈에 관련된 죄로 기소되었다는데, 지멘스의 뇌물 공여가 실제 있었던 일이므로 정상 참작이 되어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독일 법원은 이 사건을 재판하면서 지멘스의 뇌물을 받은 일본군 장교들의 이름을 공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914년 1월 21일 베를린발 로이터 통신이 이 일본 장교들의 이름을 공개했는데, 먼저 해군 함정본부 제4부장 후지이 테루고로 해군 기관소장, 그리고 함정본부 부원이었던 사와자키 히로타케 대좌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틀 뒤인 1914년 1월 23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이폰 동지회의 시마다 사부로 의원이 이 신문 기사를 인용하면서 정부와 해군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당시 일본 수상은 해군 대신을 지낸 제독이었던 야마모토 곤베였는데, 해군 군비 확충을 위해 증세를 추진했고 이에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계속 해군의 부패상을 특종 기사로 보도했고, 일본 해군의 주축이 된 사스마 벌에 대한 비난까지 합친 군중 소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1914년 2월 7일 후지이 소장과 사와자키 대좌가 검거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2월 10일에는 중의원의 야당연합이 야마모토 내각 탄핵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이것이 부결되자 분노한 군중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려다 무력으로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면서 또 하나의 뇌물수수건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소개되었던 순양전함 공고. 처음에는 주포로 12인치 포를 탑재하기로 계획하고 착공 1년 전인 1910년에 영국 비커스와 암스트롱사가 입찰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주포가 14인치로 바뀌고 암스트롱사보다 대구경 포에 더 전문성이 있는 비커스사의 14인치 포가 채택됩니다. 주포와 마찬가지로 함의 건조도 비커스가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공고의 건조에 대해 경쟁사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전에 일본 해군이 이미 비커스사로의 발주로 기울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본은 공고와 함께 동급함 3척을 더 건조할 계획이었는데 일본함 공고만 영국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3척은 일본에서 건조하며 공고가 건조되는 영국에 일본 해군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기술 이전을 받고 포탑 기타 일체의 선체 기관 등의 도면도 비커스로부터 받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일본은 동급의 히에이, 키리시마, 하루나를 일본에서 건조하면서 일본의 군함 건조 기술을 세계 인류급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숨겨진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1914년 일본 지멘스 뇌물 사건이 계속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건 조사 중에 다른 회사가 연관된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 영국 비커스사의 일본 대리점 역할을 했던 미쓰이 물산의 중역 이와하라 켄조가 공고를 비커스에 발주시키기 위해 해군 고위 장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됩니다. 조사 결과 당시 해군 함정본부장이었으며 쿨의 진수부 사령장관이었던 마츠모토 카즈 중장이 비커스로부터 약 40만 엔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해군의 뇌물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일본 귀족원에서 해군 관련 예산 7천만 엔을 삭감하기로 결정했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야마모토 곤베 수상이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5월에는 야마모토 수상과 당시 해군 대신이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예편되었습니다. 결국 지멘스사의 의혹으로부터 시작해 최신의 순양전함까지 뇌물 사건이 퍼졌고 현역 사령장관인 해군 중장이 개입된 것이 밝혀지면서 내각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해군 군법 해결과 마츠모토 중장은 징역 3년에 추징금 40만 9,800엔, 후지 소장은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36만 8천엔, 사와자키 대자는 징역 1년, 추징금 1만 1,500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중형을 받은 것은 이 3명이 전부였고 총리 대신과 해군 대신이 물러나는 선에서 종결되었는데 1914년 7월 28일부터 1차 대전이 발발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며 결국 산업계와 군부의 유착 구조를 완전히 파헤치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공고가 취역한 이후였고 비커스사는 자랑스럽게 자사 광고 전단에 공고의 모습을 넣게 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음모론적인 관점도 하나 있는데 사건 당시 추미론 의장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조슈번 출생으로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고 당시 해군 세력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군부 대신 현역 무관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내각의 육군 대신 해군 대신을 현역 장성만 맡게 한 것으로 군부가 자기 맘에 안 들면 내각 구성을 아예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해군 출신의 당시 총리 야마모토 곤베는 1913년에 이를 폐지했고 육군에서 요구했던 2개 사단 증설안도 반대한 데다가 야마가타가 의장으로 있던 추미론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대립했습니다. 야마가타는 독일을 방문해서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를 만난 적도 있었는데 당시 빌헬름 2세는 일본 해군의 공고급 순양 전함을 독일 동양 함대의 위협으로 보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한 야마가타와 빌헬름 2세가 사건을 일으켰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뇌물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일본의 검사총장도 이 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당시 독일 법원이 외교 관리에 맞지 않게 사건 기록에 등장한 일본 해군 장교의 이름을 언론에 공표해버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생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공고는 이후 전함으로 개장돼서 태평양 전쟁에 참가해 싸우다가 1944년 11월 미군 잠수함에 어뢰맞아 침몰했습니다.
1905년 5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 러일 전쟁 지원을 위해 유럽에서 몇 개월간의 항해 끝에 아시아로 온 러시아 함대가 대마도 부근 해협에서 일본 해군과 격전을 벌여 크게 패배했습니다. 이 스시마 해전으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사실상 열강의 대열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던 나라가 태평양 저편의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스시마 해전과 러일 전쟁 이전부터 세력을 강화하는 일본을 눈여겨봤는데, 미국의 해군 제독이며 유명한 전쟁 사학자인 앨프리드 머해는 이미 1897년에 당시 해군 부장관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에게 대서양에서뿐만 아니라 태평양에서도 무력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머헨이 마음속에 두고 있던 대상은 바로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1897년에 해군부 부장관이었던 루즈벨트는 1901년에 대통령이 되는데, 러일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주미 영국 대사였던 세실 스프링 라이스에게 일본이 아주 재미있는 상대라고 말한 뒤 만약 일본이 이기면 미래에 미국과 태평양에서 대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이후 두고두고 미국의 골칫거리가 되는데, 러일 전쟁 종료 불과 몇 년 후 미국이 정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11년에 일본 해군에서 순양전함 공고를 착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미 해군은 영국과 독일이 함대를 증강시키는 것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으나, 러일 전쟁 이후 장래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일본이 공고급 순양전함 생산에 들어가자 바로 대응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고가 1911년 1월 17일 진수식을 치르고 나서 미국은 5개월 후인 6월 13일에 공고가 같은 급 순양전함의 1번함이고 공고만 영국에서 건조되고 나머지 3척은 일본에서 건조될 예정임도 파악했습니다. 순양전함 공고는 영국 비커스 조선에서 건조되었고, 당시 비커스 조선의 광고 전단 안에 순양전함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바로 자기들도 이런 순양전함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미 해군 제너럴 보드에서는 3만 톤 이하의 29노트로 항진할 수 있고 8문의 14인치 포를 보유한 순양전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순양전함 건조는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미국 내부에서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해군에 부여되는 예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미 의회는 해군이 원하는 대로 쉽게 함정을 건조하도록 예산을 부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군도 이미 예산이 확정된 전함들의 건조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군의 공고급과 같은 순양전함의 건조 계획은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정치적 환경이 크게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이었습니다.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시작되고 나서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처음의 예상과 달리 전쟁은 해를 넘기면서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서양 건너의 미국은 유럽에서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있었는데, 전쟁 발발 다음 해인 1915년 5월 7일에 영국 선적의 여객선 RMS 루시타니아가 아일랜드 남쪽 해상에서 독일 잠수함 U-20의 어뢰를 맞고 침몰해서 승객과 승조원 1960명 중 119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일환이었는데, 민간인들이 다수 사망해 세계 여론이 독일에 불리하게 돌아갔으며 루시타니아 사망자 중에 미국인 123명도 포함되어 있어 미국 내의 여론도 중립에서 독일 측에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이 사건 이후 미국이 참전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육군과 해군의 증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의회도 다음 해인 1916년 8월에 빅 네이비 액트라고 불리는 네이벌 액트 오브 1916을 통과시켜 1919년부터 1923년까지 대규모로 해군 함정을 건조해서 영국을 포함한 어떤 유럽 국가와도 맞설 수 있는 해군을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군비 증강 계획에 따라 총 6척의 순양전함 건조 계획이 드디어 확정되었고, 이름은 렉싱턴급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 1917년이 되자 건조 계획은 다시 벽에 부딪혔는데, 1917년 4월에 미국이 정식으로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당시 독일이 펼치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순양전함보다는 대잠수함 작전에 쓰이는 함정과 상선 등이 무사히 대서양을 건널 수 있게 할 수 있는 전력이
더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기 석 달 전인 1918년 8월에 영국의 최신의 순양 전함 후드가 신형 디자인으로 진수식을 가지게 됩니다. 미 해군은 신형함 후드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영국 해군의 협조하에 렉싱턴급 순양 전함 설계를 변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 변경 시도는 자연히 공기를 지연시키고 더 발전된 순양 전함이 기존 전함을 능가할 것을 염려한 일부의 반대로 난관에 처했으나 결국 1919년 5월에 새로운 디자인이 채택되어 건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렉싱턴급 순양 전함의 실제 건조가 시작된 시점은 1920년 9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세계 열강들이 해군 군비 증강에 크게 열을 올리자 이에 부담을 느낀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해군 군축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워싱턴 해군 군축회의는 1921년 11월부터 1922년 2월까지 열렸는데 회의가 진행될 때 이미 소요 금액이 크게 올라간 순양전함 건조 취소 여부가 논의되었고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순양전함 중 하나를 당시 미래의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던 항공모함으로 다른 한 척을 원양 여객선으로 개조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미 해군에서 항공모함으로의 전환 소요 비용을 예측한 바에 따르면 새로 처음부터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이 2,710만 달러가 들고 만들고 있던 렉싱턴급 순양전함 한 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까지 합쳐 2,240만 달러가 드는 것으로 예측되어 가장 공사가 많이 진행된 렉싱턴급 순양전함 두 척을 항모로 개조하기로 결정했고 워싱턴 해군 군축회의에서도 예외 조항을 넣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군축회의 종료와 함께 1922년 2월에 순양전함의 건조가 중지되었습니다. 위 사진의 왼쪽은 렉싱턴급 5번함 컨스티튜션이 건조가 중지된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3번함 세로토가의 건조가 중지된 1922년 3월 모습입니다. 세로토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두 개의 원형 물체는 순양 전함의 주포탑이 들어갈 자리였습니다. 왼쪽의 컨스티튜션은 개조 없이 건조가 취소되었고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던 1번함 렉싱턴이 항공모함으로 개조되어 1925년에 진수되었고 1927년 12월 14일에 취역했습니다. 그보다 한 달 앞선 1927년 11월에 3번함 세로토가가 취역해서 이 두 척이 렉싱턴급 항공모함을 이루게 됩니다. 원래 미국 최초의 항공모함은 지금 보이는 랭리인데 속도도 느리고 여러모로 스펙이 부족해 미 해군이 태평양에서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항모는 지금 보이는 렉싱턴급 두 척이 시작입니다. 미국은 1900년대 초반부터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했고 1911년 일본의 공급급 순양 전함에 대항하기 위해 렉싱턴급 순양 전함이 계획된 때로부터 본다면 무려 15년 이상 걸려서 다른 배로 준공된 것인데 미 해군 최초의 주력 항모를 만드는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렉싱턴은 준공 후 15년 후인 1942년 5월 사노해 해전에서 침몰했고 세로토가는 태평양 전쟁에서 살아남아 1946년에 원폭 실험으로 침몰했습니다.